국회 산업위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당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전망부터 내일 컷오프를 통과할 여당 당권주자 4명은 누가 될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선고가 대장동 수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돌발 변수가 가득한 물음표 전국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산자중계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의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이 오늘 국회 산업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맞섰는데요.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올해 단계적으로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물가 요금 인상이 예고됐는데도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난방비가 올라가고 전기요금 올라가고 등등 이런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전 정부 탓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요금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까지 왔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 지난해 4월이면 대선 이후에 대선 때까지 가격을 억눌러 놓은 거예요. 8번 또한 인상 요인을 억눌러 놓은 겁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021년 후반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 인상 때 조금씩 반영됐다면 급격한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는데, 국가 재정 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전기 가스 요금의 단계적 인상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유, 소비, 고효율 구조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는 오는 4월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위는 현지 실사는 후보국의 개최 역량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 세계박람회 관문공항으로 계획 중인 가덕도 신공항이 2030년 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여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에 국민의힘은 의회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파괴, 의회 폭거는 내년 총선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부머랑이 되어서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직격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에 관한 거는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정치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이 장관을 두둔한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별도 조직을 꾸려 탄핵 심판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 당 내에도 최대한의 이 탄핵 심판 진행에 대비 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 대응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국정 운영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제 최장 180일간의 심리기간을 갖고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헌재가 탄핵 사건을 일종의 패스트트랙인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로 공백이 된 행정안전부 업무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 선거인 명단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보다 2.5배 늘어난 약 8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3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총 83만 9,569명이 되겠습니다. 순위나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요. 컷오프에 들어간 분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40대가 약 32%, 50대 이상이 약 67%인데 이준석 전 대표 취임 이후 2040 비중이 6%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에서 37%로 증가했고 영남권은 51%에서 44%로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들은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내일 1차 컷오프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후보 측은 여전히 영남권 비율이 높고 100%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만큼 당심의 지지를 더 받고 있는 자신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수도권과 청년층의 선거인단 규모가 증가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도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안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권과 중원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경원 전 의원과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함께한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은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하며 당의 대통합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LG U+,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LG U+의 정보 보안 투자액이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박형일 LG U+ 부사장은 책임에 통감한다며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LG U+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고를 보고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해 LG U+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직원 정보 3만여 건이 유출돼 논란이 됐는데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LG U+의 정보 보호 투자액이나 전담 인력이 타 통신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거나 관련된 정보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정보 보호에 292억 투자하셨다고 했는데요. KT는 1,021억, SK는 627억.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 금방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지금 다시 강화를 하고 있고.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LG U+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보상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9만이 유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무슨 조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현재는 요청자께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그 유출 피해 되신 분들에게 모두 유심을 이제 교체를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고.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대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특별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기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공통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소수기업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독과점 정도에 따라 규제 체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플랫폼 업계 독과점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소수의 플랫폼이 여러 시장을 동시에 점유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 개정으로 플랫폼 업계 올바른 시장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의료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등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 회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조명희 의원도 국립의료원 확대는 국가중앙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국립의료원 확충은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마수드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 방산, 북극 분야 등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극 개발과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가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약에 대한 차기 북극 이사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측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가라카니 의장은 노르웨이 기업들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고 김 의장이 요청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OBS가 프로그램 교류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국회가 제공하는 국회 뉴스, 정책 토론 등 프로그램 교류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등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이 됐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좀 살펴보죠. 네. 앞으로 그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착수됐습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오늘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2023 헌나 1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과 같은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재판부는 소추위원과 이상민 장관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서를 받은 뒤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탄핵안은 사실상 그 이 장관에 대한 그 문책인데 그 이 장관 책임을 물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3당 주도로 이번 탄핵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네. 이 야3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말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된 해임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거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3당에서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을 꺼내든 겁니다. 탄핵안은 해임안과 달리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 장관이 소추 의견서를 받은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 몫이라고 했는데 네. 현재 그 법사위원장은 그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의 그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고 네. 실제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검사 역할 자리에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인용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는 민주당에서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국정조사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은 법률적 지위고 이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단과 변호사 대리인단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는데 김 위원장은 1차 변론기일 전까지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탄핵의 또 다른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에 참여해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9명 중에 이선의 재판관은 다음 달에, 이석태 재판관은 4월에 퇴임을 합니다. 이 재판관 물론 7명만 있어도 의결 종족수는 되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 후임 재판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심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 목 3인, 국회 목 3인, 대법원장 목 3인으로 구성되는데요. 곧 퇴임하는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위를 꾸려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후임 재판관 후보가 추려지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본회의 표결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청문 결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통령 목 3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법원장 목 3인 중 남은 한 사람은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국회 목 3인에는 과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한 명씩 선출한 인물입니다. 네. 여당은 이제 기각, 야당은 이제 인용을 각각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주요 쟁점 사안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국무위원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할 경우에 탄핵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입니다. 야3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헌법을 위반했고 또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 탄핵 요건이 안 되는데도 야3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례만 가지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역대 4번째입니다.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 파면에 대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정치적 무능력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등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점과 탄핵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의 입증 여부, 또 법적 책임만 물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언제쯤 나올 것인지도 이제 관심사인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네. 사실상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장관 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선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92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새로운 재판관 임명으로 심리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2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톰과 젤입니다.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도 막판 표심 잡기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대표 주자인 천하람 후보에게 힘을 실는 한편 그간 각을 세웠던 안철수 후보에겐 톰과 젤의 관계라면서 비유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톰과 젤 비슷한 거다. 톰이 없어지면 안 돼요. 톰이 없어지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이 없어지면 톰은 안 됩니다. 안 후보를 향해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며 강한 메시지를 전한 이 전 대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선 울산 지역구인 점을 강조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전략을 세울 수 있겠냐면서 경쟁력을 지적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친윤계에선 급부상하는 이준석계 후보를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가장 위험하고 위기였을 때가 한 번이 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가출이었거든요. 가출? 네, 그때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모든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루에 8개에서 10개씩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의 가출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다 글로 덮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준석 계열의 어떤 천하람 후보가 좀 나와서 또는 최고위원들 나와가지고 좀 검증의 심판대에 좀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겪었던 갈등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 등 본선 진출자를 내일 발표하는데요. 6명의 후보 중 경선을 통과해 본선 무대에 오를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책 추천 정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 처지가 어떻든 간에 좋은 책이라고 밝히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유죄 판결 이후 저서를 추천한 상황이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조 전 장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을 두고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청년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리파 큰형님 말고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할 때마다 여론의 관심을 받아왔죠. 그렇다 보니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부적절하다면서 문 전 대통령 책방 오픈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 전 대통령 측은 책방은 작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3월에 오픈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일각에선 친문 아지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바람처럼 양산 책방은 정치권 상황과 거리를 둔 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요새 정치 뉴스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탄핵, 전당대회, 대장동, 물음표 전국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됐고 현재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각기 이제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제 여당은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야당은 인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도 여당은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고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역풍이 불 것이다. 서로 이렇게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야의 정치적 득실, 탄핵과 관련해서 현재 득실을 따진다면 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글쎄요, 뭐 여야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늘 뭐 의견 일치를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파적 주장 뭐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 탄핵 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다수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여부거든요. 또 위반은 정도가 중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걸 중대하게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볼 여지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해본 다수의 변호사들도 압도적 다수가 아마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뭐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그 정치적 판단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약간 가미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안은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기각하는 거죠 헌재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뭐 역풍이 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굉장히 늦은 시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내년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풍도 그냥 일시적인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덧붙여서 뭐 이렇게 좀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이다 좀 예상하는 글쎄 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뭐 한 2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석 달. 물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한 10달 정도 걸렸거든요. 9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죠. 180일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대개 뭐 2-3달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이 3월에 그만두는 헌재 재판관이 한 분이 있고 4월에 또 그만두는 재판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에 그만두는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 그러니까 4월 중순쯤에는 대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빠르게 나올 것을 전망을 하고 계시네. 그 최 의원께서는 늘 이렇게 그 일관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각을 이제 예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뭘 어떻게 할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일반 법률가들이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행정수도 이전의 관습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예측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계실 경우 7명이 했는데
뭐 4대 3으로 다수 의견이 찬성을 해도 이게 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7명으로 하더라도 6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6명 이상이 인용이 되는 찬성을 거죠. 해야 돼요. 뭐 거의 절대 정족수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9명 재판관이 있을 때 가급적 빨리 이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묘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탄핵 소추가 되면 본인이 사표를 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임명권자가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계신 재판관들도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이거 결론을 가부간에 빨리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제가 마침 헌법재판소 그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정치적 득실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야가 다 패배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돌았는지 사실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건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모든 뭐 보수 성향, 뭐 약간 진보 성향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다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고 안 바꾸다가 이제 야당이 참다 못해서 해임 건의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가진 수단이 탄핵 소추밖에 없으니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도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국정을 마비시키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여야가 정치 실종 상태로 상황을 몰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좀 약간 근본적인 책임은 역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 패배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한쪽이 뭐 유불리가 아니라 둘 다. 예, 이거 패배자다. 뭐 우리가 잘했다, 저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아마 일반 국민한테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만약에 기각 시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부담이 좀 많이 갈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아니 법사위원장이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분이 열심히 그렇게 그 입증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다만 이태원 참사 예를 들어서 이제 유족들은 이 탄핵 소추할 때 참 그나마 참 다행이다. 너무 늦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또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여론도 아니 이상민 장관은 왜 아직도 장관을 하고 있나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실리는 좀 거둔 셈이에요. 나중에 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이 된다고 해서 뭐 역풍이 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국민의힘 전대에 대해서 짚어볼 얘기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그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후보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3위를 또 차지를 했는데요. 자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자 각각 그 돌풍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들어볼까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화가 나신 거죠. 아니 이건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 심리가 그런 여론조사에서 차라리 그 반 윤석열 확실히 하는 천하람 젊은 사람한테 한번 좀 몰아주자. 네.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 답변하는 건 실제 투표하고는 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준석 전 대표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람 후보하고 가깝다는 건 뭐 진짜 그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과거에 좀 우호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당원들이 여기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천하람 후보의 표에 거의 대부분은 이준석계 표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천하람 후보가 자기의 능력을 이제 뭐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면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인은 물론 뭐 두세 번째 원인은 그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그 당무 개입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역시
이준석의 그늘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각각 그 천 후보의 등장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유불리, 그 이른바 양강의 유불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본 경선까지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서 답변할 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본 경선에 가면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너무한다 싶은데 그 여론조사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한 표를 행사할 때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혼내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투표에 참여까지 할까요? 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열심히 투표해라 이렇게 천하람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선거인단 당원들은 그냥 투표 안 하고 말지 굳이 또 참석해서 아직 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너무 곤란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표율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공개한 걸 보면 60대 이상이 한 42% 정도 되고요, 선거인단.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영남이 한 40%, 우리나라 인구로 하면 한 20%밖에 안 되는데 선거인단이 한 40%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연령층 또 영남의 주로 이제 책임당원 그분들이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요. 거기서 앞으로 무려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보겠죠.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 천하람 돌풍이 본경선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아무래도 돌풍이 이어진다면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저는 그 돌풍이 뭐 이어지든 아니면 뭐 중간에 좌절되든 여하튼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한 거는 뭐 명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뭐 중도나 아니면 비윤, 반윤, 뭐 중도 뭐 이런 그 당원층을 주로 흡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반윤 주자가 나온 거잖아요. 반윤 주자가 나오면 당연히 이 목중에서 빠져나가겠죠. 반면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반윤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애초부터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이제 지금 불출마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쪽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대거 아마 천하람 후보한테 갔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앞으로 먼저 TV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한테 누가 유불리냐 그거는 무슨 따질 필요도 없이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 질문은 그거 좀 짧게 답변 좀 들어볼까요? 천하람 돌풍이 어디까지 그 지지율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개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당선까지 됐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의 절박성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확 바꿔서 그런 거죠. 지금 정권 교체가 이미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 지지층 아마 그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한 15 내지 2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 수준? 뭐 이건 좀 뭐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5% 3입니까? 3이죠, 3이. 네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좀 뭐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결선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대 개입을 하고 있다. 그 민주당의 이제 주장인데요. 대통령의 전대 개입이 정치 중립 위반이자 정당법 저촉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민주당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그 전대 개입을 하는 게 뭐 당원 1호로서 또 이제 300만 원을 그 당비를 내는 당원 1호로서 당연한 권리다. 아니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처사다.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그 어떤 생각이실까요?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요. 흔히 여야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든다든가 이게 정치적 중립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윤핵관 편을 드느냐 아니면 뭐 비윤 편을 드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당 내에 그 이제 어느 쪽 편을 드느냐는 문제인데 근데
사실 편을 드는 거는 괜찮습니까? 아니 편을 드는 거는 저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다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골적인 경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당원 말고 일반 국민들 눈에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 의지가 강한 걸로 저는 읽혀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부담도 윤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되는 거죠. 그 정당법 49조 조항을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게 뭔지.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사람한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추천하거나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의 오너나 이런 사람이 당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자기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한테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처음엔 고발 검토한다고 했다가 아니 위법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다라고 오늘 좀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최 의원 말씀대로 이건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1호 당원이고 당비를 300만 원씩 내기 때문에 얘기 좀 해도 된다. 그 당비 액수 가지고 무슨 발언권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아니 나도 그 전에 한 200만 원씩 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정치를 약간 그 희화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 문제 없다고 하는 언론사 아무데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거 지나치다. 이런 장면은 21세기 들어서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인가요? 진박감별사 박근혜 대통령 때 총선에 매우 세게 개입했다가 일당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했고 정권 자체가 넘어갔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반면교사가 있는데 바로 자기 정당에서 그런 역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좀 도저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들 그 퇴직금과 성과금조로 그 50억 원에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자, 그동안 그 검찰의 주장은 김용, 정진상에게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무죄가 선고가 된 만큼 앞으로 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요. 뭐 직접 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법원의 판단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어요.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뇌물 받은 것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반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50억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원에서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일반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검찰의 뭔가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을 일반 국민들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사실은 처음에 법조 게이트가 본질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전 성남시장의 배임, 이건 좀 약간 부차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본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게이트로 해서 그 측근들이 뇌물 받은 것,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 이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되고, 법조 게이트는 이제 흐지부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없어졌는데 지금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대장동 문제가 윤석열 정부 또 검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좀 철저하게 제대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내지 않으면
현 정권하고 검찰이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원의 그 판단문 중에는 그 독립적인 생계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받은 거를 아버지가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경우에는 성인이긴 하지만 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생활비를 조국 전 장관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적인 생계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엇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이 이제 본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의 효용성을 인정했느냐 증거로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영학 녹취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인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처럼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그럼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기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의 서울중앙지검이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찌 보면 큰 부담이 없어요. 뭐 검찰 탓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부정? 글쎄 저는 뭐 그게 어떻게 그 주변 정황을 잘 수사해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다른 재판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또는 재판과는 별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근데 여야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했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 검사들이 검찰 선배를 봐주려고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은 좀 검찰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10일인데요. 내일 이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첫 판결이 이제 나오는 날인데, 여야 모두 이제 총 공세를 이제 펼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공세를 몰아서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까지 갈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 김건희 여사 구도, 이 특검 구도, 이 여론은 어느 쪽에 더 좀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에 더 공세를 주고, 그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이제 그 득실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좀 총평해서 좀 들어볼까요? 근데 국민들은요, 대개 이런 뭐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쪽에 지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이것도요, 국민들은 밝혀야 한다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아요. 네. 밝혀야 한다. 그래서 뭐 기소도 뭐 만약에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그것도 아마 조사하면 그 특검이라도 해서 밝히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여야 할 것 없이 그 의혹이 있다면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다 조사해서 밝히자. 국민 앞에 국민들이 알도록 하자.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특검도 아마 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다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어차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그 의결했잖아요. 네. 아마 이 여세를 몰아서 저는 김건희 특검까지도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글쎄요, 그 도이치모터스 판결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민주당에서 뭐 특검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은 사실 대선 전부터 제기가 됐던 겁니다. 네. 문제는 새로운 의혹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의혹을 오히려 밝혔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 국민한테는 아직 거기까지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일 1심 판결에서 정말 어떤 새로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이 새로 밝혀지는 게 있다면 민주당이 특검 추진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특검 추진을 해도 별로 민주당이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주말에 장외 집회했죠. 네. 거기 이제 나갔던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분위기 어떻더냐 그랬더니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적어서 당에서 이렇게 좀 동원까지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번쯤은 뭐 서울시내 나가서 좀 힘을 모아줄 필요가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서울시내 광화문이나 서울역 집회 나가서 이렇게 성공을 한 과거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무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나라가 뒤집어졌죠. 촛불 집회 있었고요. 네. 촛불 집회가 그때 왜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까요? 이건 일반 국민, 나의 건강, 국민의 그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고요. 자,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배후 조종을 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나간 겁니다. 또 이제 보수 쪽 단체에서 추진했던 그 조국 사태 때 집회도 거기에 입시 비리 의혹이 끼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시만큼 예민한 쟁점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던 건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검찰 독재, 검사들의 나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좀 안 됐다 이 지점까지는 와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평생 살면서 검사 만나기 어렵거든요. 일반 국민한테 아직 와닿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입증을 해내면은 불이 붙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동력이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앞으로 장애 집회를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이제 뭐 역할, 뭐 목소리를 내서 당무에 개입을 하잖아요. 네. 전당대회에. 네. 그 못지않게 민주당은 또 이제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힘 자랑하는 정치권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너무 심하게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무슨 뭐 신용복 교수를 훌륭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념하고 정체성이 이상한 사람이면 뭐 후보 단일화를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발로 흘러나옵니다. 아니 이게 정치가 아무리 비정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후보 단일화까지 하는 사람한테 색깔론 제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김기현 대표 시키려고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전당대회냐 지명대회냐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관련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내일 오전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의 강수량은 많지 않겠고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